꿈속에서 남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렸던 탓인지 그날은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머니는 철수는 본체 만체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더니 금방 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수는 그날 꿈속에 어머니가 업고 온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처음 꿈에 나타난 어머니였기에 기분이 싱숭생숭하였답니다. 그 시절 경상도 외진 고을 들풀보다 가난한 집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으니 이 고을 사람들 입에선 그를 도깨비 철수라 불렀다지요. 박철수라 하는 이 사내는 장정다운 체격에 힘도 세고 손재주도 좋았지만 하늘이 준 얼굴이 하도 험상궂어 남들 눈에는 늘 무서운 도깨비처럼만 비쳤습니다. 그렇다 해서 속까지 험한 건 아니었으니 철수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글은 몰라도 셈은 빨라 남들보다 장터 계산은 한 배 빠르게 끝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의 얼굴을 흉보며 뒷담을 했지만 철수는 늘 묵묵히 논바디를 나가고 품삯은 꼬박꼬박 어머니 약값에 보탰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러가던 날 철수 어머니는 홀로 남편 묘소에 다녀오겠노라며 비틀비틀 산길을 오르셨답니다.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자 철수가 찾으러 나서려던 찰나 멀리서 인기척이 나기에 달려나가 보니 저만치서 어머니가 뭔가를 등에 업고 헉헉거리며 오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얘야, 이 여우가 더대 걸려 죽게 생겼기에 그냥 올 수가 없더구나. 어머니의 등에 업힌 것은 다름 아닌 하얀빛 털이 눈부신 여우 한 마리. 다리에 피가 낭자하고 숨도 겨우 붙어 있었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는 그 여우를 마치 사람처럼 다독이며 마당 귀퉁이에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엔 사람의 눈과도 같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져 이승의 숨을 거두셨고 철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업고 다니더니 벌받은 거라 수군댔지만 철수는 어머니가 그 여우를 괜히 살린 것이 아니란 믿음을 지니게 되었지요. 혼자 된 철수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그리며 외롭게 지냈더랍니다. 금음달이 깃든 어느 밤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등에 처녀 하나를 업고 있었던 게지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창백한 얼굴과 붉은 입술을 지닌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얘야, 이 아이 내 곁에 둘 만한 아이다. 잘 지켜라. 그 말이 잦아들기도 전에 철수는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았을 때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소복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되어 올 줄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너무 또렷하여 잊히지 않았지만 땅을 파고 짐을 나르다 보면 사람 마음이야 잊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멀찌감치 개울바위 옆에 얹은 치마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거기엔 꿈에서 본 얼굴과 똑 닮은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쓰러져 있던 게 아닙니까? 몸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철수는 허둥지둥 처녀를 업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여우를 데려왔던 그날처럼 마당에 장작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며칠을 간호한 끝에 처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설매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쓰러졌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이 미심쩍었지만 곧 철수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왔던 처녀라는 생각이 들자 철수는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매를 정성껏 돌보고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고 수근거리며 뒷말을 했습니다. 도깨비 철수가 외지 여자를 들였다더라. 집에 귀신이 붙었대. 철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설매와 한 지붕 아래 조용히 지내며 점차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철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매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며 살림을 도맡았지요.
설매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미소 지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미소에 마음이 설렜고 손에 물이 닿을까 바람이 차진 않을까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설매 낭자, 어떤 꽃을 좋아하시오? 복사꽃이요. 철수는 다음날 장에 나가 붉은 천 조각을 사서 장독대 앞에 매달았습니다. 복사꽃은 아니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천이 그 마음을 대신했지요. 그렇게 철수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 된 외로움을 점차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설매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어 갔고 철수는 조만간 설매에게 청혼하여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마당 끝 장독대 위에 하얀 여우가 앉아 있었고 여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아이는 내 복이 아니니라. 정이라 여기면 화가 되어 돌아오리라. 철수는 벌떡 일어나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쳤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지만 설매를 바라보는 마음을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철수가 새벽 일터에 나가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방에 장롱이 비어 있었습니다. 귀하게 남겨두었던 어머니의 금가락지며 약재 찬장의 은상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그제야 철수는 벽에 붙은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못난 외모와 궁핍한 삶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설매. 순간 철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장독대에 달아둔 붉은 천 조각이 찢겨져 나부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꿈이 진짜였단 말인가?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집안을 스산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장독대 위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 듯 했다죠. 이제 철수의 마음엔 신뢰의 불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만 같던 복이라 여긴 인연까지 배신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지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철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떠난 뒤 철수의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의 몸도 마음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뜰에는 며칠째 장작불이 꺼져 있었고 솥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견디지 못할 모양새였지요. 철수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든 마지막 말은 미안합니다였고 그 다음부턴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울었고 나디면 설매의 그림자가 부엌 마루에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철수의 집을 피해 다녔고 마을 아이들조차 그 앞을 지나치지 않았지요. 그런 철수를 살려낸 건 뜻밖에도 남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던 덕화 상단 행렬이었습니다. 상단은 고을을 지나는 길목에 며칠 묵게 되었고 행렬맨 뒤에서 말 위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우연히 철수의 마당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말에 상단주 노대감이 사람을 보내 집을 열어보니 이불 속에 엎드린 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과 뼈만 남은 몰골이었고 온몸은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발견한 그 여인 이름은 연옥이라 했습니다. 노대감의 무남동녀로 상단에서 물류감시를 맡고 있었지요. 연옥은 철수의 상태를 보자 직접 손수 약탕을 다리고 며칠 밤낮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이승의 미련이 있는 거야? 험상궂은 철수의 얼굴이 무섭지도 않은지 연옥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철수는 마침내 미약한 눈빛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당신은 살았어요. 철수는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연옥의 따스한 말씨와 정갈한 손길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연옥은 그가 온 길을 되찾을 때까지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 주었지요. 며칠 후 철수는 연옥과 나란히 상단 마차에 올랐습니다. 구명의 은혜를 입었으나 가진 것도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지만 염치불고하고 이 집에 남아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연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셈이 빠르다고 들었어요. 상단 일을 도와볼 생각 없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연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의 눈동자는 어머니가 여울을 안던 그날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덕화 상단에 들어가 물품 정리, 창고 목록 관리, 비용 계산 같은 일을 맡게 되었지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가 셈에 능한 것을 본 연옥은 자신이 직접 회계장부 읽는 법과 물류 계산법을 가르쳤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철수는 종이에 그려진 숫자와 표시를 빠르게 기억하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이면 외우고 열흘이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냈지요. 당신 천성이 상단 사람 같아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연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모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이 마당의 웃음이 다시 깃들 줄은 그도 몰랐던 일이었지요. 연옥은 밤마다 철수에게 붓글씨를 가르쳤고 철수는 복자를 수십 번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저절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행한 바가 복을 불러오는 거더라. 그의 글씨는 아직 삐뚤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고 손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새 인연의 품에서 새로운 삶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철수가 덕화 상단에 들어온 지 해가 바뀌자 상단주 노대감은 연옥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총각, 셈은 귀신같이 하나 그를 모르니 저리 두긴 아깝지 않느냐. 연옥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철수는 장부를 몇 번만 보면 외웠고 물류 흐름도 도식으로 그려낼 정도였습니다. 고민하던 연옥은 노대감께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철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앞날을 열어주세요. 노대감은 잠시 망설이다 인해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지요. 자네, 글 한번 배워보지 않겠나? 내 자네만 좋다면 글선생을 붙여주지. 뜻밖의 제안에 철수는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철수는 낮에는 상단의 실물을 보고 밤이면 연옥과 선생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밥 먹듯이 붓을 잡았고 글자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지요. 연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열심이군요. 전 직접 제 복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가 쓴 글씨는 점차 흐트러짐 없이 반듯해졌고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철수는 상단의 대부분의 문서들을 글로 정리하며 새로운 장부 정리법까지 만들어내었고 이는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 상단의 재정이 탄탄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지요. 그때 노대감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젠 상단의 계산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맡을 만큼 커졌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보거라. 철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인상을 보고 피했지만 이제 그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장에서는 문제마다 상단에서 쌓은 경험이 드러났고 실무를 겸비한 계산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관, 곧 조정의 재무관리직으로 급제하였지요. 철수가 한양으로 부임하던 날 연옥은 상단 문 밖까지 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대견함뿐 아니라 애틋함마저 흘러나왔지요. 가셔서 부디 바른 눈으로 바른 셈을 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옥 낭자께서 제게 주신 빚은 제가 두 생이 걸려도 못 갚을 복이옵니다. 한양에서 철수는 청렴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정한 회계를 잡아내었고 백성들에게는 금눈 감정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를 몰라 무시당하던 과거는 이제 전설처럼 흘러갔고 사람들은 그의 인상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도깨비 같았는데 보다 보면 든든하고 정직해 보이더라. 이는 철수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인상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감정관으로 임명된 지 해가 지났습니다. 재정문서를 한 장 넘기면 허위 보고가 드러났고 탐관오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타오른다더라. 한양 조정에는 그런 철수의 이름이 점차 퍼져나갔고 급기야 그는 조정상단 감사관까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물류장부를 살피며 부정한 흐름을 막고 백성의 세금이 셀 틈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즈음 덕화상단에선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철수와 연옥의 혼례였어요. 바쁘게 조정의 업무를 해결하던 철수였지만 연옥과의 서신을 잊지 않았고 인연은 연분이 되어 서로를 맺어준 것이었지요. 연옥은 붉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철수는 검은 도포에 붉은 띠를 메었습니다. 혼례식 내내 사람들의 눈엔 눈물이 어렸고 노대감은 큰 절을 올리는 철수를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네가 진정 우리 상단의 복이었구나. 연옥은 혼례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 이제야 진정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조정감찰청으로 한 통의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남부 상단의 회계 책임자가 거액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펼친 철수는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설매. 그 이름은 꿈속처럼 잊혔던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온 이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부 고을에서 붙잡혀온 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죄인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도도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끌려들어와 철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곤 철수의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지요. 도련님. 아니, 어르신. 철수 어르신.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매. 그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삶이 두려웠어요. 가난이, 고요함이 날 집어삼킬 것 같아서. 설매는 과거 어느 상단의 업무를 보던 회계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횡령을 저질러 쫓기던 중 강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달하였고 철수의 구원으로 삶을 부지하였으나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 인연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받질 말았어야 했소. 설매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고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게 받은 복. 이젠 하늘로 돌리시오. 더는 갚을 것도 받을 것도 없소. 철수의 말에 설매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감찰관은 절차대로 조사를 마친 후 그녀를 남부 포도청에 인계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관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도깨비 같더니 이젠 하늘 같은 위엄이 있구먼.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옥과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달린 복사꽃가지엔 하얀 꽃이 피었고 바람은 조용히 꽃잎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때 여우가 한 마리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복이 아니니라 했었지요. 그 말이 맞았던 셈이네요. 하지만 그 덕분에 참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연옥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복사꽃 아래에서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철수의 얼굴은 누가 봐도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인내, 사랑과 신념이 빚어낸 위엄이 깃든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게 되었지요. 설매가 떠난 뒤로도 철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옥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가며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억울한 이 없는 재정을 만들고자 했었지요. 한양 조정에서는 철수의 이름 앞에 늘 청렴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감찰관 중 누구도 그의 판단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조정에서 감찰관 훈민 사례를 정리해 책으로 엮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일화도 포함되었고 이를 본 관원이 철수에게 말했지요. 그 초입에 복사꽃 이야기 하나 실어도 되겠습니까?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은 원래 사람 따라 오가는 것이니 그런 것도 하나쯤 실리는 게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와 연옥과 함께 책장을 넘기던 날,
붓끝에 먹이 번졌습니다. 연옥이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마음이 젖으셨소? 철수는 복사꽃 아래 앉아 붓을 들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은 복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머문다. 그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도, 어리석던 자책도, 심지어 여우의 눈빛조차 모두 그를 이 자리로 이끈 인연이었기에. 이따금 철수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마당 끝 장독대에서 하얀 여우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철수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마치 기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옛날엔 참 무서웠는데 이젠 볼수록 믿음이 가. 철수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 얼굴은 그대로인데 다만 그대들의 눈이 달라졌을 뿐이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복을 잃고 다시 찾은 한 사내의 인생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여우를 살린 어머니, 꿈에 나타난 처녀, 복을 잃고 다시 얻은 사내, 그 곁을 지킨 참된 인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을 바라봄에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꿈속에서 남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렸던 탓인지 그날은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머니는 철수는 본체 만체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금방 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수는 그날 꿈속에 어머니가 업고 온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처음 꿈에 나타난 어머니였기에 기분이 싱숭생숭하였답니다. 그 시절 경상도 외진 고을 들풀보다 가난한 집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으니 이 고을 사람들 입에선 그를 도깨비 철수라 불렀다지요. 박철수라 하는 이 사내는 장정다운 체격에 힘도 세고 손재주도 좋았지만 하늘이 준 얼굴이 하도 험상궂어 남들 눈에는 늘 무서운 도깨비처럼만 비쳤습니다. 그렇다 해서 속까지 험한 건 아니었으니 철수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글은 몰라도 셈은 빨라 남들보다 장터 계산은 한 배 빠르게 끝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의 얼굴을 흉보며 뒷담을 했지만 철수는 늘 묵묵히 논바디를 나가고 품삯은 꼬박꼬박 어머니 약값에 보탰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러가던 날 철수 어머니는 홀로 남편 묘소에 다녀오겠노라며 비틀비틀 산길을 오르셨답니다.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자 철수가 찾으러 나서려던 찰나 멀리서 인기척이 나기에 달려나가 보니 저만치서 어머니가 뭔가를 등에 업고 헉헉거리며 오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얘야, 이 여우가 더대 걸려 죽게 생겼기에 그냥 올 수가 없더구나. 어머니의 등에 업힌 것은 다름 아닌 하얀빛 털이 눈부신 여우 한 마리. 다리에 피가 낭자하고 숨도 겨우 붙어 있었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는 그 여우를 마치 사람처럼 다독이며 마당 귀퉁이에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엔 사람의 눈과도 같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져 이승의 숨을 거두셨고 철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업고 다니더니 벌받은 거라 수군댔지만 철수는 어머니가 그 여우를 괜히 살린 것이 아니란 믿음을 지니게 되었지요. 혼자 된 철수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그리며 외롭게 지냈더랍니다. 금음달이 깃든 어느 밤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등에 처녀 하나를 업고 있었던 게지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창백한 얼굴과 붉은 입술을 지닌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얘야, 이 아이 내 곁에 둘 만한 아이다. 잘 지켜라. 그 말이 잦아들기도 전에 철수는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았을 때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소복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되어 올 줄은? 다음날 아침 철수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너무 또렷하여 잊히지 않았지만 땅을 파고 짐을 나르다 보면 사람 마음이야 잊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멀찌감치 개울바위 옆에 어진 치마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거기엔 꿈에서 본 얼굴과 똑 닮은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쓰러져 있던 게 아닙니까? 몸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철수는 허둥지둥 처녀를 업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여우를 데려왔던 그날처럼 마당에 장작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며칠을 간호한 끝에 처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설매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쓰러졌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이 미심쩍었지만 곧 철수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왔던 처녀라는 생각이 들자 철수는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매를 정성껏 돌보고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고 수군거리며 뒷말을 했습니다. 도깨비 철수가 외지 여자를 들였다더라. 집에 귀신이 붙었대. 철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설매와 한 지붕 아래 조용히 지내며 점차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철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매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며 살림을 도맡았지요. 설매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미소 지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미소에 마음이 설렜고 손에 물이 닿을까 바람이 차진 않을까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설매 낭자, 어떤 꽃을 좋아하시오? 복사꽃이요. 철수는 다음날 장에 나가 붉은 천 조각을 사서 장독대 앞에 매달았습니다. 복사꽃은 아니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천이 그 마음을 대신했지요. 그렇게 철수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 된 외로움을 점차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설매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어 갔고 철수는 조만간 설매에게 청혼하여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마당 끝 장독대 위에 하얀 여우가 앉아 있었고 여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아이는 내 복이 아니니라. 정이라 여기면 화가 되어 돌아오리라. 철수는 벌떡 일어나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쳤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지만 설매를 바라보는 마음을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철수가 새벽 일터에 나가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방에 장롱이 비어 있었습니다. 귀하게 남겨두었던 어머니의 금가락지며 약재 찬장의 은상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그제야 철수는 벽에 붙은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못난 외모와 궁핍한 삶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설매. 순간 철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장독대에 달아둔 붉은 천 조각이 찢겨져 나부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꿈이 진짜였단 말인가?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집안을 스산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장독대 위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 듯 했다죠. 이제 철수의 마음엔 신뢰의 불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만 같던 복이라 여긴 인연까지 배신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지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철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떠난 뒤 철수의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의 몸도 마음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뜰에는 며칠째 장작불이 꺼져 있었고 솥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견디지 못할 모양새였지요. 철수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든 마지막 말은 미안합니다였고 그 다음부턴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울었고 나디면 설매의 그림자가 부엌 마루에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철수의 집을 피해 다녔고 마을 아이들조차 그 앞을 지나치지 않았지요. 그런 철수를 살려낸 건 뜻밖에도 남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던 덕화 상단 행렬이었습니다. 상단은 고을을 지나는 길목에 며칠 묵게 되었고
행렬맨 뒤에서 말 위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우연히 철수의 마당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말에 상단주 노대감이 사람을 보내 집을 열어보니 이불 속에 엎드린 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과 뼈만 남은 몰골이었고 온몸은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발견한 그 여인 이름은 연옥이라 했습니다. 노대감의 무남동녀로 상단에서 물류 감시를 맡고 있었지요. 연옥은 철수의 상태를 보자 직접 손수 약탕을 다리고 며칠 밤낮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이승에 미련이 있는 거야? 험상궂은 철수의 얼굴이 무섭지도 않은지 연옥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철수는 마침내 미약한 눈빛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당신은 살았어요. 철수는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연옥의 따스한 말씨와 정갈한 손길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연옥은 그가 온기를 되찾을 때까지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 주었지요. 며칠 후 철수는 연옥과 나란히 상단 마차에 올랐습니다. 구명의 은혜를 입었으나 가진 것도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지만 염치불고하고 이 집에 남아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연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셈이 빠르다고 들었어요. 상단 일을 도와볼 생각 없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연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의 눈동자는 어머니가 여울을 안던 그날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덕화 상단에 들어가 물품 정리, 창고 목록 관리, 비용 계산 같은 일을 맡게 되었지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가 셈에 능한 것을 본 연옥은 자신이 직접 회계장부 읽는 법과 물류 계산법을 가르쳤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철수는 종이에 그려진 숫자와 표시를 빠르게 기억하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이면 외우고 열흘이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냈지요. 당신 천성이 상단 사람 같아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연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모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이 마당의 웃음이 다시 깃들 줄은 그도 몰랐던 일이었지요. 연옥은 밤마다 철수에게 붓글씨를 가르쳤고 철수는 복자를 수십 번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저절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행한 바가 복을 불러오는 거더라. 그의 글씨는 아직 삐뚤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고 손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새 인연의 품에서 새로운 삶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철수가 덕화 상단에 들어온 지 해가 바뀌자 상단주 노대감은 연옥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총각, 셈은 귀신같이 하나 그를 모르니 저리 두긴 아깝지 않느냐. 연옥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철수는 장부를 몇 번만 보면 외웠고 물류 흐름도 도식으로 그려낼 정도였습니다. 고민하던 연옥은 노대감께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철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앞날을 열어주세요. 노대감은 잠시 망설이다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지요. 자네, 글 한번 배워보지 않겠나? 내 자네만 좋다면 글선생을 붙여주지. 뜻밖의 제안에 철수는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철수는 낮에는 상단의 실물을 보고 밤이면 연옥과 선생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밥 먹듯이 붓을 잡았고 글자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지요. 연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열심이군요. 전 직접 제 복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가 쓴 글씨는 점차 흐트러짐 없이 반듯해졌고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철수는 상단의 대부분의 문서들을 글로 정리하며 새로운 장부 정리법까지 만들어내었고 이는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 상단의 재정이 탄탄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지요. 그때 노대감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젠 상단의 계산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맡을 만큼 커졌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보거라.
철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인상을 보고 피했지만 이제 그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장에서는 문제마다 상단에서 쌓은 경험이 드러났고 실무를 겸비한 계산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관, 곧 조정의 재무관리직으로 급제하였지요. 철수가 한양으로 부임하던 날 연옥은 상단 문 밖까지 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대견함뿐 아니라 애틋함마저 흘러나왔지요. 가셔서 부디 바른 눈으로 바른 셈을 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옥 낭자께서 제게 주신 빚은 제가 두 생이 걸려도 못 갚을 복이옵니다. 한양에서 철수는 청렴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정한 회계를 잡아내었고 백성들에게는 금눈 감정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를 몰라 무시당하던 과거는 이제 전설처럼 흘러갔고 사람들은 그의 인상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도깨비 같았는데 보다 보면 든든하고 정직해 보이더라. 이는 철수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인상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감정관으로 임명된 지 해가 지났습니다. 재정문서를 한 장 넘기면 허위 보고가 드러났고 탐관오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타오른다더라. 한양 조정에는 그런 철수의 이름이 점차 퍼져나갔고 급기야 그는 조정상단 감사관까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물류장부를 살피며 부정한 흐름을 막고 백성의 세금이 셀 틈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즈음 덕화상단에선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철수와 연옥의 혼례였어요. 바쁘게 조정의 업무를 해결하던 철수였지만 연옥과의 서신을 잊지 않았고 인연은 연분이 되어 서로를 맺어준 것이었지요. 연옥은 붉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철수는 검은 도포에 붉은 띠를 메었습니다. 혼례식 내내 사람들의 눈엔 눈물이 어렸고 노대감은 큰 절을 올리는 철수를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네가 진정 우리 상단의 복이었구나. 연옥은 혼례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 이제야 진정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조정감찰청으로 한 통의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남부 상단의 회계 책임자가 거액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펼친 철수는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설매. 그 이름은 꿈속처럼 잊혔던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온 이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부 고을에서 붙잡혀온 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죄인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도도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끌려들어와 철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곤 철수의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지요. 도련님. 아니, 어르신. 철수 어르신.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매. 그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삶이 두려웠어요. 가난이, 고요함이 날 집어삼킬 것 같아서. 설매는 과거 어느 상단의 업무를 보던 회계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횡령을 저질러 쫓기던 중 강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달하였고 철수의 구원으로 삶을 부지하였으나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 인연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받질 말았어야 했소. 설매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고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게 받은 복. 이젠 하늘로 돌리시오. 더는 갚을 것도 받을 것도 없소. 철수의 말에 설매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감찰관은 절차대로 조사를 마친 후 그녀를 남부 포도청에 인계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관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도깨비 같더니 이젠 하늘 같은 위엄이 있구먼.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옥과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달린 복사꽃가지엔 하얀 꽃이 피었고 바람은 조용히 꽃잎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때 여우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복이 아니니라 했었지요. 그 말이 맞았던 셈이네요. 하지만 그 덕분에 참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연옥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복사꽃 아래에서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철수의 얼굴은 누가 봐도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인내, 사랑과 신념이 빚어낸 위엄이 깃든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게 되었지요. 설매가 떠난 뒤로도 철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옥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가며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억울한 이 없는 재정을 만들고자 했었지요. 한양 조정에서는 철수의 이름 앞에 늘 청렴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감찰관 중 누구도 그의 판단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조정에서 감찰관 훈민 사례를 정리해 책으로 엮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일화도 포함되었고 이를 본 관원이 철수에게 말했지요. 그 초입에 복사꽃 이야기 하나 실어도 되겠습니까?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은 원래 사람 따라 오가는 것이니 그런 것도 하나쯤 실리는 게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와 연옥과 함께 책장을 넘기던 날 붓끝에 먹이 번졌습니다. 연옥이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마음이 젖으셨소? 철수는 복사꽃 아래 앉아 붓을 들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은 복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머문다. 그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도 어리석던 자책도 심지어 여우의 눈빛조차 모두 그를 이 자리로 이끈 인연이었기에. 이따금 철수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마당 끝 장독대에서 하얀 여우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철수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마치 기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옛날엔 참 무서웠는데 이젠 볼수록 믿음이 가. 철수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 얼굴은 그대로인데 다만 그대들의 눈이 달라졌을 뿐이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복을 잃고 다시 찾은 한 사내의 인생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여우를 살린 어머니, 꿈에 나타난 처녀, 복을 잃고 다시 얻은 사내, 그 곁을 지킨 참된 인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을 바라봄에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꿈속에서 남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렸던 탓인지 그날은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머니는 철수는 본체 만체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금방 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수는 그날 꿈속에 어머니가 업고 온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처음 꿈에 나타난 어머니였기에 기분이 싱숭생숭하였답니다. 그 시절 경상도 외진 고을 들풀보다 가난한 집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으니 이 고을 사람들 입에선 그를 도깨비 철수라 불렀다지요. 박철수라 하는 이 사내는 장정다운 체격에 힘도 세고 손재주도 좋았지만 하늘이 준 얼굴이 하도 험상궂어 남들 눈에는 늘 무서운 도깨비처럼만 비쳤습니다. 그렇다 해서 속까지 험한 건 아니었으니 철수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글은 몰라도 셈은 빨라 남들보다 장터 계산은 한 배 빠르게 끝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의 얼굴을 흉보며 뒷담을 했지만 철수는 늘 묵묵히 논바디를 나가고 품삯은 꼬박꼬박 어머니 약값에 보탰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러가던 날 철수 어머니는 홀로 남편 묘소에 다녀오겠노라며 비틀비틀 산길을 오르셨답니다.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자 철수가 찾으러 나서려던 찰나 멀리서 인기척이 나기에 달려나가 보니 저만치서 어머니가 뭔가를 등에 업고 헉헉거리며 오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얘야, 이 여우가 더대 걸려 죽게 생겼기에 그냥 올 수가 없더구나. 어머니의 등에 업힌 것은 다름 아닌 하얀빛 털이 눈부신 여우 한 마리. 다리에 피가 낭자하고 숨도 겨우 붙어 있었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는 그 여우를 마치 사람처럼 다독이며 마당 귀퉁이에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엔 사람의 눈과도 같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져 이승의 숨을 거두셨고 철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업고 다니더니 벌받은 거라 수군댔지만 철수는 어머니가 그 여우를 괜히 살린 것이 아니란 믿음을 지니게 되었지요. 혼자 된 철수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그리며 외롭게 지냈더랍니다. 금음달이 깃든 어느 밤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등에 처녀 하나를 업고 있었던 게지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창백한 얼굴과 붉은 입술을 지닌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얘야, 이 아이 내 곁에 둘 만한 아이다. 잘 지켜라. 그 말이 잦아들기도 전에 철수는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았을 때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소복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되어 올 줄은? 다음날 아침 철수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너무 또렷하여 잊히지 않았지만 땅을 파고 짐을 나르다 보면 사람 마음이야 잊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멀찌감치 개울바위 옆에 어진 치마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거기엔 꿈에서 본 얼굴과 똑 닮은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쓰러져 있던 게 아닙니까? 몸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철수는 허둥지둥 처녀를 업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여우를 데려왔던 그날처럼 마당에 장작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며칠을 간호한 끝에 처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설매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쓰러졌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이 미심쩍었지만 곧 철수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왔던 처녀라는 생각이 들자 철수는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매를 정성껏 돌보고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고 수군거리며 뒷말을 했습니다. 도깨비 철수가 외지 여자를 들였다더라. 집에 귀신이 붙었대. 철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설매와 한 지붕 아래 조용히 지내며 점차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철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매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며 살림을 도맡았지요. 설매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미소 지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미소에 마음이 설렜고 손에 물이 닿을까 바람이 차진 않을까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설매 낭자, 어떤 꽃을 좋아하시오? 복사꽃이요. 철수는 다음날 장에 나가 붉은 천 조각을 사서 장독대 앞에 매달았습니다. 복사꽃은 아니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천이 그 마음을 대신했지요. 그렇게 철수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 된 외로움을 점차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설매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어 갔고 철수는 조만간 설매에게 청혼하여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마당 끝 장독대 위에 하얀 여우가 앉아 있었고 여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아이는 내 복이 아니니라. 정이라 여기면 화가 되어 돌아오리라. 철수는 벌떡 일어나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쳤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지만 설매를 바라보는 마음을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철수가 새벽 일터에 나가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방에 장롱이 비어 있었습니다. 귀하게 남겨두었던 어머니의 금가락지며 약재 찬장의 은상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그제야 철수는 벽에 붙은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못난 외모와 궁핍한 삶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설매. 순간 철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장독대에 달아둔 붉은 천 조각이 찢겨져 나부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꿈이 진짜였단 말인가?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집안을 스산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장독대 위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 듯 했다죠. 이제 철수의 마음엔 신뢰의 불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만 같던 복이라 여긴 인연까지 배신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지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철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떠난 뒤 철수의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의 몸도 마음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뜰에는 며칠째 장작불이 꺼져 있었고 솥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견디지 못할 모양새였지요. 철수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든 마지막 말은 미안합니다였고 그 다음부턴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울었고 낮이면 설매의 그림자가 부엌 마루에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철수의 집을 피해 다녔고 마을 아이들조차 그 앞을 지나치지 않았지요. 그런 철수를 살려낸 건 뜻밖에도 남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던 덕화 상단 행렬이었습니다. 상단은 고을을 지나는 길목에 며칠 묵게 되었고 행렬 맨 뒤에서 말 위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우연히 철수의 마당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말에 상단주 노대감이 사람을 보내 집을 열어보니 이불 속에 엎드린 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과 뼈만 남은 몰골이었고 온몸은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발견한 그 여인 이름은 연옥이라 했습니다. 노대감의 무남동녀로 상단에서 물류감시를 맡고 있었지요. 연옥은 철수의 상태를 보자 직접 손수 약탕을 다리고 며칠 밤낮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이승에 미련이 있는 거야? 험상궂은 철수의 얼굴이 무섭지도 않은지 연옥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철수는 마침내 미약한 눈빛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당신은 살았어요. 철수는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연옥의 따스한 말씨와 정갈한 손길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연옥은 그가 온 길을 되찾을 때까지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 주었지요. 며칠 후 철수는 연옥과 나란히 상단 마차에 올랐습니다. 구명의 은혜를 입었으나 가진 것도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지만 염치불고하고 이 집에 남아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연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셈이 빠르다고 들었어요. 상단 일을 도와볼 생각 없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연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의 눈동자는 어머니가 여우를 안던 그날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덕화 상단에 들어가 물품 정리, 창고 목록 관리, 비용 계산 같은 일을 맡게 되었지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가 셈에 능한 것을 본 연옥은 자신이 직접 회계장부 읽는 법과 물류 계산법을 가르쳤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철수는 종이에 그려진 숫자와 표시를 빠르게 기억하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이면 외우고 열흘이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냈지요. 당신 천성이 상단 사람 같아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연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모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이 마당의 웃음이 다시 깃들 줄은 그도 몰랐던 일이었지요. 연옥은 밤마다 철수에게 붓글씨를 가르쳤고 철수는 복자를 수십 번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저절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행한 바가 복을 불러오는 거더라. 그의 글씨는 아직 삐뚤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고 손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새 인연의 품에서 새로운 삶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철수가 덕화 상단에 들어온 지 해가 바뀌자 상단주 노대감은 연옥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총각, 셈은 귀신같이 하나 그를 모르니 저리 두긴 아깝지 않느냐. 연옥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철수는 장부를 몇 번만 보면 외웠고 물류 흐름도 도식으로 그려낼 정도였습니다. 고민하던 연옥은 노대감께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철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앞날을 열어주세요. 노대감은 잠시 망설이다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지요. 자네, 글 한번 배워보지 않겠나? 내 자네만 좋다면 글선생을 붙여주지. 뜻밖의 제안에 철수는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철수는 낮에는 상단의 실물을 보고 밤이면 연옥과 선생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밥 먹듯이 붓을 잡았고 글자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지요. 연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열심이군요. 전 직접 제복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가 쓴 글씨는 점차 흐트러짐 없이 반듯해졌고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철수는 상단의 대부분의 문서들을 글로 정리하며 새로운 장부 정리법까지 만들어내었고 이는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 상단의 재정이 탄탄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지요. 그때 노대감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젠 상단의 계산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맡을 만큼 커졌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보거라. 철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인상을 보고 피했지만 이제 그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장에서는 문제마다 상단에서 쌓은 경험이 드러났고 실무를 겸비한 계산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관, 곧 조정의 재무관리직으로 급제하였지요. 철수가 한양으로 부임하던 날 연옥은 상단 문 밖까지 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대견함뿐 아니라 애틋함마저 흘러나왔지요. 가셔서 부디 바른 눈으로 바른 셈을 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옥 낭자께서 제게 주신 빚은 제가 두 생이 걸려도 못 갚을 복이옵니다. 한양에서 철수는 청렴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정한 회계를 잡아내었고 백성들에게는 금눈 감정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를 몰라 무시당하던 과거는 이제 전설처럼 흘러갔고 사람들은 그의 인상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도깨비 같았는데 보다 보면 든든하고 정직해 보이더라. 이는 철수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인상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감정관으로 임명된 지 해가 지났습니다. 재정문서를 한 장 넘기면 허위 보고가 드러났고 탐관오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타오른다더라. 한양 조정에는 그런 철수의 이름이 점차 퍼져나갔고 급기야 그는 조정상단 감사관까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물류장부를 살피며 부정한 흐름을 막고 백성의 세금이 셀 틈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즈음 덕화 상단에선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철수와 연옥의 혼례였어요. 바쁘게 조정의 업무를 해결하던 철수였지만 연옥과의 서신을 잊지 않았고 인연은 연분이 되어 서로를 맺어준 것이었지요. 연옥은 붉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철수는 검은 도포에 붉은 띠를 메었습니다. 혼례식 내내 사람들의 눈엔 눈물이 어렸고 노대감은 큰 절을 올리는 철수를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네가 진정 우리 상단의 복이었구나. 연옥은 혼례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 이제야 진정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조정감찰청으로 한 통의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남부 상단의 회계 책임자가 거액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펼친 철수는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설매. 그 이름은 꿈속처럼 잊혔던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온 이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부 고을에서 붙잡혀온 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죄인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도도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끌려 들어와 철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곤 철수의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지요. 도련님. 아니, 어르신.